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성인을 위한 옛날 이야기 몇 편을 모아서 낭독합니다. 국성이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국성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몹쓸 땅이라도 국성이 할아버지의 손길만 닿으면은 기름진 옥토로 변하곤 했습니다. 송글송글 땀 흘려 열심히 농사를 지은 덕에 국성이 할아버지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토실토실한 날곡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구나. 올겨울은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는걸. 어느 가을날 국성이 할아버지는 누렇게 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싱글벙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성이 할머니가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영감, 이웃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온대요. 모두들 피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빨리 피난 갑시다. 뭐야, 실하게 잘 익은 곡식들은 어떡하고? 에구, 지금 이 곡식들이 문제요.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알곡들인데 이것들은 내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야. 난 이것들을 두곤 절대 못 떠나. 국성이 할아버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집과 들판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마을이 휑한 이벼 무척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국성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국성이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은 국성이 할아버지는 모른 채 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웃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나운 말발굽 소리에 땅이 다 흔들렸습니다. 임금이 있는 궁궐까지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그들이 국성이 할아버지의 마을을 막 지나칠 때였습니다. 잠깐 멈춰라! 무리의 우두머리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국성이 할아버지를 보더니 불러 말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 모두 달아났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피난을 하지 않았는가? 저희는 이곳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습니다. 저 곡식들은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제 자식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비가 어찌 자식들을 두고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 말이 옳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농사꾼이로다. 그 말에 감탄한 족장은 그것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적군이 물러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고향의 논밭이 전쟁통에 엉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 들판이 눈에 들어오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논밭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국성이 할아버지만이 잔잔한 웃음을 입가에 담고 서 있었습니다. 그 후 국성이 할아버지 자손들은 모두 조상을 본받아 훌륭한 농사꾼이 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농사꾼이 되지 않은 자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국성이 아버지 모였습니다. 국성이 아버지는 자신이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사는 것이 무척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는 열심히 글을 읽어 벼슬을 하리라 마음먹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봄, 과거 시험에 합격한 모는 드디어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여쁜 당자와 결혼까지 하게 돼 둥실둥실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국성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땀 흘려 농사를 지었듯이 모는 열심히 나라 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귀여운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모는 아이의 이름을 국성이라 짓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바로 이 국성이가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기분 좋게 취하게 해주는 술이다. 국성은 어려서부터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국성만 보면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국성이한테서 나는 향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 싸우던 사람들도 국성의 향기만 맡으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져 웃으면서 악수를 하곤 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는 사람도 국성의 향만 맡으면 금방 기분이 좋아져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국성의 향은 무르익어갔습니다. 어느덧 국성이도 새 아기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국성의 집은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친구들은 하루라도 국성을 안 보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국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국성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국성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국성을 대궐로 부른 것입니다. 자네가 국성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은 들은 지 오래다. 임금은 반갑게 웃으며 국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은 대로 역시 향기로운 사람이로구먼. 내 그대를 내 곁에 두고 보리라. 임금은 국성에게 고란의 모든 행사를 도맡아보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국성은 대궐의 잔치나 왕실의 제사 등 모든 행사를 도맡아하게 되었습니다. 잔치 때면 국성은 그 향기로움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제사 때는 은은한 향으로 분위기를 진지하게 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국성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임금은 국성을 더욱 아꼈습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국성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꼭 국선생, 국선생하며 높은 어른을 대하듯 했습니다. 가끔 나라일로 피곤하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에도 국성의 향기만 맡으면 임금은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 임금은 모든 잔치 자리에서 스스럼 없이 국성과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 신하들이 만류해도 임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국성의 온화한 성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국성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지 않아 항상 말썽이었습니다. 국성의 첫째 아들 혹, 둘째 아들은 포, 셋째 아들은 역이었습니다. 혹은 독한 술이고 포는 진한 술이며 역은 쓴 술이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성격들이 괴상해서 국성은 늘 속이 탔습니다. 친구들에게 독한 술을 먹여 토하게 하지를 않나, 사람들을 곤드레 만드레 취하게 만들어 싸움을 붙이지를 않나, 아무튼 삼형제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들의 못된 행동을 보다 못한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국성이 전하께서 아끼는 신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또한 국성이 열심히 나라 일을 돌보는 것도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국성의 세 아들은 제 아비의 성품을 닮지 않아 포악하고 교만하기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들 삼형제는 제 아비의 권세를 믿고 대궐안을 제 집처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독한 술을 권해 곤드레 만드레 취하게 합니다. 게다가 싸움까지 붙이니 어찌 그들을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술에 취해 예의와 염치를 잊어버리니 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국성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니 바라옵건대 부디 이들을 멀리 귀양 보내소서. 그리고 아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국성에게도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옵니다. 임금은 몹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국성의 아들들이야 벌을 줘 마땅하지만은 국성에게까지 그 화가 미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성을 감싸자니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그토록 아끼는 국성을 벌주자니 그것 또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참으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다음과 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국성은 그동안 내 곁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러니 국성에게 심한 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국성에게 내린 모든 벼슬을 거두고 국성을 대궐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국성의 못된 아들들은 멀리 귀양을 보내거라. 결국 국성은 모든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국성은 고향에서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채소밭에 나가 오이며 호박들을 가꾸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고, 비가 오면 툇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눈이 오면 마당 가득 쌓인 눈을 치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따금 귀향을 간 아들을 생각해 마음이 아팠지만은 고향에서 지내는 나날들은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온 나라에 도적대들이 떼지어 나타났습니다. 도적들은 이 집 저 집 마구 들어가 쌀이며 가축들을 빼앗았습니다. 임금은 당장 도적들을 잡아들이라 명을 내렸지만은 그 누구도 도적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군사들은 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는 게냐? 도적 하나 잡지 못하고. 화가 난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전하, 도적들이 워낙 굶주려 사나운 데다가 그 수가 너무 많사옵니다. 듣기 싫다. 아무래도 국성을 다시 부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다. 여봐라, 당장 국성을 불러들여라. 임금은 국성을 불러 도적들을 잡는 데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성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국성은 도적의 속을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국성은 군사를 지켜 10개의 호리병에 아주 독한 술을 채워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고 날쌘 군사 5을 뽑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도적들이 잠에 골아떨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허리에 이 호리병을 2개씩 꿰차고 도적의 속으로 들어가서 도적들이 내일 아침 먹을 음식에 이 독한 술을 타넣어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떠들썩하던 도적의 소굴도 조용해졌습니다. 소굴 앞에서 망을 보던 도적만 눈을 말똥말똥 굴리고 있었습니다. 엽전 하나가 망을 보는 도적 앞으로 떼구르르 굴러왔습니다. 이거 웬 엽전이지? 도적이 엽전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나타난 군사 하나가 주먹으로 도적을 내리쳤습니다. 도적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군사들이 쓰러진 도적을 밧줄로 꽁꽁 묶고 끌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적들은 드르렁쿨쿨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호리병을 꿰찬 군사 5이 잽싸게 음식에 술을 붓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술을 탄 음식을 먹은 도적들은 눈앞이 핑그르르 돌았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그러게 말이야. 왜 이렇게 술 마신 것처럼 취하는 걸까? 아무튼 기분은 좋군. 도적들은 휘청휘청하더니 몇 발자국도 가지 못해서 이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국성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때다. 도적들이 모두 쓰러졌으니 어서 밧줄로 묶어라. 군사들은 오르르 몰려가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도적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국성이 도적들을 몽땅 잡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과연 국성이로다. 내 국성에게 큰 벼슬을 내려야겠다. 국성은 다시 나라 일을 불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골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국성에게 벼슬이란 몹시 번잡하고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국성은 벼슬을 버리고 대궐을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국성은 임금께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가문은 본래 가난하여 겨우 밥줄이나 이어가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제 윗대 어른이 밤낮으로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덕에
넉넉히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 조상은 참으로 훌륭한 농사꾼이었고 저희 집안은 대대로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버님이 뜻한 바가 있어 그를 깨우쳐 벼슬길에 올랐고 저 또한 이렇게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 저녁 고향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던 제 조상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 거짓도 욕심도 없는 참으로 티없이 맑은 농사꾼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조상의 뜻을 따라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제발 저에게 내린 벼슬을 거두어 주십시오. 술잔 속의 술도 지나치게 부으면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면 취하는 법이고 취하면 사람의 도리를 잊게 되지요. 그 술잔 속의 술이 넘치기 전에 저는 농사꾼의 도리를 타하기 위하여 이만 물러나고자 합니다. 국성의 청이 하도 간곡하여 임금은 도저히 국성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성은 임금께 하직 인사를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제 조상과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국성의 아우 현 역시 형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 복숭아 나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300년인지 500년인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복숭아 술을 마시고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선생전. 국성이 이야기의 원작은 국선생전입니다. 이 국선생전은 고려시대의 문인인 이규보의 작품입니다. 당시 이규보가 몸담고 있던 고려사회는 몹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치지 않는 모신들의 권력다툼과 외적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나라꼴은 엉망이었습니다. 이규보는 이렇게 어지러운 시기에 벼슬길에 나아갔습니다. 이규보는 글을 좋아하여 문인으로 살고 싶었지만은 정치가가 되어 나라를 바로잡고 싶은 욕심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규보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나라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문학으로도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이규보는 많은 작품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이규보의 개인 시집인 동북이산국집에는 이규보의 그런 염원이 달린 시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국선생전은 술을 사람에 비유하여 술의 역사와 생애를 재미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규보는 이 작품을 통해 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일들을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에 빗대어 놓았습니다.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함으로써 임금을 잘 모시고 바른 정치를 하자는 이규보의 꿈이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지나친 사랑을 받으면 우쭐하여 나라와 백성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마저도 몰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보가 국선생전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인 듯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마다의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 충실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사람이다.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라를 망친 공방. 아주 오랜 옛날 중국 한나라 땅에 공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아버지는 수양산 깊은 산골짜기에서 칡뿌리나 산나물을 캐먹고 사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공방의 아버지는 셈할 줄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양산 어디쯤에 맛있는 참나물이 깔려있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물론 어느 소나무 밑에 향기로운 송이버섯이 많이 나 있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공방의 아버지는 셈하는 것이며 그린 것 따위는 산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방은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공방은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방은 하루빨리 산을 내려가 저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방의 방에서는 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공방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드디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방은 싫다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가족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잘것없는 벼슬을 얻어 관리가 된 공방은 대궐을 드나들며 임금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공방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에게 뇌물을 줘 임금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공방은 임금을 뵙게 되었습니다. 내가 공방이로구나. 어디 얼굴 좀 보자. 임금이 공방의 얼굴을 보니 둥글납작하고 까무잡잡하며 누팅팅한 얼굴에 온폭한 눈이며 벌럭한 코가 여간 욕심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보게 상공, 이 젊은이 얼굴을 좀 자세히 보게나 쓸만한 인물이겠나? 전하, 공방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거칠어 보이고 무슨 일이든지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못된 쇠도 잘 단련시키면 삽이나 농기구로 쓸만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비록 성격이 거칠고 그러다 해도 잘 가르치면 좋은 그릇이 될 줄 아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공의 말이 옳다. 내 공방을 곁에 두고 보도록 하겠다. 이때부터 공방은 임금의 곁에서 나라 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때는 나라 살림이 몹시 어려운 터라 임금은 공방에게 대궐의 살림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공방은 대궐의 텅 빈 창고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공방은 우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서 나랏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공방을 통해 나랏돈을 빌려다 쓴 사람들은 원금보다 높은 이자 때문에 돈을 갚을 때마다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만약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공방은 그 사람의 집이며 논이며 밭까지 몽땅 빼앗았습니다. 하루 건너 한 집씩 집이며 논밭을 잃고 거리로 나와 앉았습니다. 백성들의 배는 점점 굶주려가고 대궐의 살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나랏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없게 되자 공방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공방은 나라 곳곳에 커다란 점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물건을 싸게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파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야, 정말 장사 잘 된다. 자, 싸요 싸. 막 팝니다. 점포를 보는 하인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즘 물건값이 왜 이렇게 싸지? 그것도 몰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점포라서 그렇다잖아. 사람들은 날마다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공방의 점포에서는 물건들이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다른 점포들은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비단정수, 자네도 문을 닫는가? 사람들이 물건값이 싼 곳으로만 몰려가니 장사가 돼야 말이지. 그릇장수 자네는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매일 파리만 날린다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몰려가서 항의라도 해보세. 그런다고 뾰족할 수가 있겠나?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은가. 왜 그렇게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싸게 받느냐고 따지게라도 해봐야지. 좋아, 한번 가보세. 다른 상인들도 불러서 함께 가세. 잠시 후 상인들은 우르르 공방의 점포로 몰려갔습니다. 때마침 시차를 나온 공방이 점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가 이 점포의 주인이십니까? 비단장사가 공방에게 물었습니다. 이 점포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물건값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싸게 불러도 됩니까? 그릇장수가 퉁방울 같은 눈을 휘둑휘둑 굴리면서 물었습니다. 허허, 나라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웬 참견이냐? 장사꾼이면 물건이나 열심히 팔 일이지. 이 점포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굶어 죽게 생겼수다. 그러면 너희들도 물건값을 싸게 받으면 되지 않느냐? 끼야마쇼. 물건값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재료값이며 수공비며 다 세뇌 갖고 정해져 나오는데 그렇게 싸게 팔면 우린 뭐가 남겠어?
뭐죠. 차라리 거저주는 게 낫지. 거저주면 차라리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상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허허, 이놈들 나라님이 하시는 일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구나. 내 놈들이 곤장 맛을 보고 싶어서 이러느냐. 곤장이라는 소리에 상인들은 그만 어깨를 움찔하며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방방곡곡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살림은 하루하루 불어났습니다. 나라 안의 상인들이 문을 닫고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뜻있는 신하들이 임금께 나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금 공방이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백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합니다. 부디 공방에게 내린 직책을 거두시고 백성들을 돌보소서. 듣기 싫다. 나라의 살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리석은 임금은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방의 욕심과 교만은 더해갔습니다. 공방은 권세 있는 사람들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도 그들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거기다가 임금까지 공방을 감싸고 도니 공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거나 빼앗거나 하는 일이 이제 공방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대궐 안의 모든 벼슬아치들은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공방에게 굽신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방은 그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 자신의 곡식 창고를 채웠습니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뇌물 문서와 증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공방은 재물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만났습니다. 이따금 공방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재물과 권력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태중의 면노선 공방의 제자가 되어 뒷날 커다란 세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방의 권세가 하늘로 치솟을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해진 임금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공방은 자신을 아끼던 임금이 물러나자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새 임금은 충직한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요즘 나라 안이 오선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그 까닭이 무엇이요? 그러자 국문하는 신하가 앞으로 성큼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공방의 잘못된 정책 탓이옵니다. 공방이 막중한 직책을 맡아보고 있는 동안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공방은 나라의 살림을 불린다는 구실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겨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공방 때문에 뇌물이 성행하고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되었습니다. 공방과 어울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의와 염치를 모르고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자들이옵니다. 바라옵건대 공방을 파면시키고 사회의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아 주소서. 공회의 말이 끝나자 그동안 공방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신하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공회의 말에 찬송하고 나섰습니다. 공방이란 자가 그런 못된 귀인이라면 멀리 귀양을 보내도록 합시다. 마침내 새 임금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 공방을 귀양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공방이 귀양 가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공방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쇠도 당당한 공방도 귀양을 가는구만. 아유, 저 꼴 좀 보라지. 머리는 풀어헤치고 소달구지에 실려가는 저 꼴 좀 봐.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방을 비웃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공방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고 공방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방의 귀양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방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털그덕거리는 소달구지 소리가 고개 너머로 찾아들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나라가 망하고 당나라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나라와 싸움을 하던 당나라 임금은 나라 재산이 부족한 것을 알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유한이라는 정승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워진 나라 살림을 풍족하게 할 수가 있는가? 전하, 옛 한나라의 대궐 살림을 맡아보던 공방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 등대미는 교만하고 방자했으나 대궐 살림을 불리는 재주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 공방이라는 자를 불러와야겠구나. 그런데 아쉽게도 임금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공방은 귀향을 갖고 그곳에서 삶을 마셨다고 합니다. 뭐야, 그럼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니더냐? 당나라 임금은 매우 언짢아하며 유한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오나 공방에게 재주를 이어받은 제자들이 곳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와 나라인을 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방의 제자들이라. 그래, 스승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그들이라도 불러오너라. 임금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공방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공방에게서 배운 방법대로 나라의 살림을 불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빌려준 다음 비싼 이자를 붙여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점포를 차려 물건을 값싸게 팔았습니다. 순식간에 나라 살림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불어가자 임금은 공방의 제자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해 있었습니다. 공방의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사이 또 한 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때도 공방의 제자들은 나라의 살림을 맡아 보았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울수록 공방의 제자들은 권세가 더해갔습니다. 당시 송나라에는 청묘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청묘법이란 흉년이 들면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이듬해 풍년이 들면 그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청묘법의 본래 목적은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방의 제자들은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엄청난 이자를 붙여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에서 곡식 한 첨을 빌려오면 이듬해 2배, 3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흉년으로 굶주리고 값비싼 이자로 더욱 굶주렸습니다. 굶주림에 못 견딘 백성들이 나시며 쟁기를 들고 대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궐 앞은 성난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배고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라님은 백성들의 아픔을 모른 체 하지 마시오. 청묘법을 없애고 공방의 제자들을 내쫓으시오. 백성들은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임금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하고 어리석게만 생각했던 백성들이 성난 사자처럼 몰려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 백성들의 원성이 저리도 드러프니.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서둘러 청묘법을 없애고 공방의 제자들을 모조리 귀양 보내십시오. 임금은 그 말썽 많던 청묘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공방의 제자들을 귀양 보내 성난 백성들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공방전. 나라를 망친 공방의 원작은 공방전입니다. 공방전은 고려 무신정권 때의 시인인 임춘의 작품입니다. 임춘은 어려서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정정부의 난을 겪으면서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임춘은 무신들한테 냉대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1173년 무신들에 의해 강제로 밀려난 임금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는 문신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실패로 돌아가 많은 문인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때 세상이 두려워진 임춘은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떠나 시골로 내려갑니다. 몇 년 후 임춘은 새로운 꿈을 안고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임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신들의 빼앗긴 땅과 여전히 극심한 가난뿐이었습니다.
과거마저 낙방한 임추는 더 이상 개경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추는 경기도 장단 땅으로 내려가 가막산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태어나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던 임추는 공방전을 통하여 그릇된 인간의 욕심을 꾸짖고 있습니다. 공방전은 인간이 만들어낸 돈으로 인간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잘 나타낸 작품입니다. 무신정권 시절 문신들은 벼슬을 버리고 지조를 지키며 살았지만은 공방처럼 권력에 빌붙어서 겨우 벼슬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문신들도 많았습니다. 임추는 그런 사람들을 공방에 비유했습니다. 임추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이익만을 쫓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랴. 공방은 좋은 임금을 만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나라에 도움을 주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도리어 권세를 독차지하고 사사로운 당을 만들었으니 신하의 도리에 어긋난 자가 아니고 무엇이랴.